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역사 선생님 장세은입니다. 어, 다시는 구글 클래스룸 과제를 안 한다고 했는데 쌤한테 일이 조금 생겨가지고 이렇게 녹화 영상을 찍게 되었네요. 여러분, 영상 녹화해놔도 수업 잘 들을 거죠?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근데 쌤 말했어요, 분명히. 그날 수업을 다 소화하지 못하면 다음 수업 시간에 되게 힘들거든요. 다 연결되어 있어서 줌으로 쌤이 감시하지 않아도 여러분 스스로 잘 해낼 거라고 믿습니다. 그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수업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교과서랑 학습지랑 자기가 저번에 그렸던 르네상스 보고서 같이 꺼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아름다운 세 명의 여신이라는 주제로 그려진 세 장의 그림이 앞에 있어요. 이 그림을 배열한 순서는 바로 시간 순서에 따라 배열을 했거든요. 첫 번째 그림이 가장 오래된 그림이고, 두 번째 그림, 세 번째 그림, 이 순서대로 이 미술 작품이 나왔어요. 이 첫 번째 그림은 어느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냐면, 바로 고대 시기에 그려진 그림이에요. 쌤 지금 애플 펜슬이 고장나서 이렇게 좀 쓸게요. 미안해요. 이 고대 시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은 바로 중세 시대에 그려진 그림입니다. 중세. 여러분, 고대랑 중세랑 그림을 비교했을 때 느낌이 어떤가요? 음, 쌤이 봤을 때 고대 시기는 뭔가 인물이 살아있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표정도 그렇고 손짓도 그렇고 이 몸도 그렇고 뭔가 근육도 잘 표현되어 있다, 그쵸? 하지만 중세 시기의 세 명의 여신을 보니까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보다는 약간 나무 막대기 같은 느낌이랄까? 뭔가 좀 부자연스럽고 딱딱한 느낌이 들긴 하거든요. 여러분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모르겠어요. 자, 여러분, 이 중세 시대는요, 누구한테 미쳤던 시기냐면 바로 모든 것이 신 중심으로 움직여졌던 시대입니다. 신. 그래서 신에 관련한 학문도 발달을 했고, 신에 대한 기도를 드리는 교회 건축, 교회에 대한 건축도 발달을 했다, 그쵸? 그리고 사람들의 일상 곳곳에 신이 항상 있었어요. 그리스도교 항상 있었어요. 그런데, 음, 이제 중세 시기에 신 중심의 사고가 무너지기 시작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십자군 전쟁이 그랬었고요. 그리고 흑사병도 그렇고 이 그리스도교 중심의 세계관을 깨트리는 사건들이 여러 번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점점 포커스를 신이 아니라 차츰차츰 지금 바로 살고 있는 나, 현재 나, 바로 나, 인간 자체에 관심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알아둬야 될 게 사실 인간이 중심이 되었던 시대가 그 이전에도 있었거든요. 바로 어디냐면 고대시기였어요. 이때는 인간. 예를 들어 볼까요? 고대 그리스 신화를 보면은 되게 신이 인간적으로 느껴지는 순간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고대 신화 중에 제우스의 신화가 많다, 그쵸? 제우스. 예쁜 여자 되게 좋아하죠, 신인데. 그래서 예쁜 여자를 졸졸졸 쫓아가서 바람을 펴요. 그렇게 바람 피면 오, 또 헤라라는 신이 제우스를 엄청 질투를 해요. 그쵸? 신이긴 하지만 왠지 인간의 모습을, 인간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서 친근한 느낌마저 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했던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문화로 다시 돌아가자고 하는 주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해요. 바로 이러한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부활했다. 그래서 이것을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르네상스란 말 자체가 재생, 부활 이런 뜻이에요. 고대로의 이 고대, 그리스 로마의 부활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르네상스는 무엇 중심이다? 인간 중심이다. 그러니까 고대의 인간 포커스가 중세의 신 포커스를 지나쳐서 다시 인간 중심으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시나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유물 보고서 있죠? 잠깐 볼래요? 거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봤던 미켈란젤로라든지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든지 그리고 라파엘로 이런 사람들의 미술 작품을 보면요. 인간의 표정이랄지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런 감정마저도 너무
섬세하게 잘 그려지고 잘 조각되어졌었거든요. 이렇게 인간 중심의 문화의 부활, 그것을 바로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알겠죠? 자, 그리고 인간 중심의 문화라고 해서 르네상스를 인간 중심 문화, 즉 인문주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러면은 교과서 몇 페이지죠? 80페이지, 80페이지. 자, 지금부터 한마당만 한번 읽어보세요. 저번에는 유물보고서를 쓴다고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했을 거예요. 한번 스스로 정독해 보면서 르네상스가 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 읽었죠? 다 읽었으면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교과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알아야 될 건 뭐냐면 르네상스라는 문화사조가 나타나기 시작한 게 바로 이탈리아였던 점이거든요. 이탈리아. 그러면은 왜 하필 이탈리아일까? 왜 하필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시작되었을까? 중요 표시해 놓고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로마가 시작된 땅이 바로 이탈리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까 르네상스 자체가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활이라고 한다고 했다, 그쵸? 여러분, 이 이탈리아 자체에는 이미 로마의 흔적이 가득해요. 로마의 중심지였잖아요. 경주처럼. 우리나라의 경주 같은 곳이죠. 경주도 뭐 이렇게 뭐 공사 좀 하려고 땅만 파면은 거기서 온갖 유물들이 나온다, 그쵸? 그래서 이 경주는 잘 이렇게 개발을 하기가 힘들어요. 혹시나 유물들이 닫히면 안 되잖아요. 이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탈리아도 로마의 중심지였던 곳이기 때문에 곳곳에 로마의 유물이 가득해요. 그래서 르네상스가 다시 시작되기에 너무 좋은 땅이었던 거죠. 이해 가나요?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일어난 게 이 르네상스였으니까.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이탈리아는 무역의 중심지란 점입니다.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 그 도시에 발달할 때 그런 내용 했었다, 그쵸? 원래 예전에는 비잔티움 제국의 수도였던 콘스탄티노플이 무역의 중심지였는데, 이제 십자군 전쟁이 시작되고 그곳이 많이 약탈도 당하고 약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중심지가 이탈리아 북부로 갔다는 말을 했었어요. 기억나요? 지중해 무역? 자, 여러분, 바로 14세기에서 15세기 지중해 무역으로 재산을 많이 모은 이탈리아의 부르주아들 있죠. 부르주아들. 그 도시민들.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이거예요. 이들은 뭐 죽은 후에 최후의 심판에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내 삶의 행복 역시 가치가 있는 일이라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부르주아들은 그들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해줄 예술을 후원하는 데 힘을 쏟았거든요. 이렇게 후원해주는 사람들이 있다면 미술이나 조각이나 이런 예술 분야에 재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쑥쑥쑥 성장하기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아마 이런 후원들이 있었기에 지금 우리가 보는 뭐 미켈란젤로,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뭐 등등 이런 훌륭한 인물들이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비잔티움 제국의 멸망으로 학자들이 이탈리아로 들어왔어요. 요 시기쯤에서 이제 비잔티움 제국, 오스만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곳에 있던 학자들이 여기 이탈리아 지역으로 넘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이미 그리스의 문화를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 문화를 가져온 거죠. 이탈리아로. 그래서 이걸 같이 로마에 있는 여러 학자들과 연구하면서 이탈리아에서 르네상스가 더욱 풍성하게 발전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은 우리 한번 작품으로 비교를 해볼게요. 고대 시기의 작품, 중세 시기의 작품, 그리고 지금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을 비교해 보면서 그들 간의 차이점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작품들이 바로 고대라 일컬어지는 그리스, 헬레니즘, 로마 시대의 미술이거든요. 여기 보면 기원전 250년경 원반 던지는 사람이라는 그리스 시대의 작품을 보면은 여기 근육이 아주 그냥 근육을 정말 자세하게 잘 표현을 했어요. 뭐 실핏줄,
근육까지. 그쵸? 그리고 머리카락도 그렇고. 중세 시기에 비해서 인간의 신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왼쪽이 남성의 육체였다면 오른쪽은 바로 여성의 육체를 조각한 거거든요. 작품명은 밀로의 비너스란 작품인데 보다시피 여기 뭐 굴곡, 입체감 너무 잘 드러나고 있어요. 정말 인간 중심으로 사고를 했기 때문에 인간을 이렇게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조각하려고 굉장히 애를 썼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헬레니즘 시대의 작품도 있거든요. 라오콘 군상이라 부르는데 이 군상은 트로이 목마와 관련된 일화를 조각한 거예요. 이 포세이돈이 이 라오콘이라는 사제가 자신의 말을 듣지 않자 구렁이 세 마리를 던지거든요. 이 포세이돈이 던진 구렁이에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라오콘과 그의 아들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어떻게 표정에서도 굉장히 고통스러움이 느껴지지 않나요? 음. 자, 그리고 이후 그리스 헬레니즘 그리고 고대 마지막 로마. 이 로마도 초기에는 인간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크리스트교가 국교로 받아들여지면서 이제는 인간보다는 철저하게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 시기에 접어드는데 중세 시기의 작품도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바로 중세 시기의 미술입니다. 이 작품의 이름은 바로 빵과 물고기의 기적이란 작품인데 이것도 모자이크 벽화예요. 뭐 처음에는 5개의 빵이랑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는데 이 예수님이 하늘에 기도를 드리니까 이 빵과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나서 수백의 신자들이 배불리 먹었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쨌든 이런 당시의 그림 주제들도 그렇고 모두 성경이에요. 그냥 성경 이야기예요. 뭐 예수님이 일화들을 주로 그렸거든요. 포커스가 어디기 때문에? 신이기 때문에. 이해가요? 자, 여러분 이 그림에서 역동성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입체감 느껴집니까? 안 느껴지죠. 인간 중심입니까? 아니죠. 그쵸? 그냥 신 중심. 그래서 그림을 봤을 때 뭐 역동성, 입체감 전혀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그냥 성경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려졌다는 그런 도구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듭니다. 자, 이런 이제 중세 시기의 미술을 벗어나서 이제 르네상스 시기에 접어듭니다. 여러분, 이제 르네상스 시기 되면은 다시 인간 중심의 사고를 가지게 됐죠. 그렇다면 이제 르네상스 시기의 작품 몇 가지만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르네상스 시기의 미술 하면 떠오르는 분은 바로 레오나르도 다빈치일 것 같아요. 이 피렌체의 부유한 상인의 아내를 모델로 해서 그린 게 바로 이 모나리자라는 그림인데요. 보다시피 웃는 듯 웃지 않는 입, 그리고 웃는 듯 웃지 않는 눈. 이게 일부러 눈가와 입가의 윤곽선을 일부러 흐릿하게 처리해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느낌을 가질 수 있게 여지를 뒀다는 점에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요거 말고도 또 미켈란젤로를 들 수 있다. 그쵸? 미켈란젤로는 교과서에 천지창조가 있었어요. 그쵸? 이 천지창조의 그림을 보면은 교과서 하단에 보이죠? 인간의 신체를 표현한 느낌이 진짜 조금 진짜 약간 그리스 로마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번에도 쌤이 말했다시피 미켈란젤로를 화가로 아는 친구들도 있지만 원래는 조각가였다. 그쵸? 대표적으로 뭐 다비드상 그리고 쌤이 좋아한다고 했던 피에타를 들 수가 있어요. 피에타는 이 죽은 아들이었던 예수님을 안고 있는 성모 마리아의 애절함이 잘 표현되어 있는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 이 작품이 피에타라는 작품이 나왔을 때 당시 사람들이 미켈란젤로의 작품에 대해서 많이 비난을 했었대요. 왜냐하면 바로 이 조각의 주인공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딱 피에타를 봤을 때 이 조각의 주인공이 누군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여기 오른쪽 그냥 바로 봤으면 아마 성모 마리아가 정면에 있기 때문에 성모 마리아가 주인공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도 왜 조각의 주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마리아냐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많이 표시했다고 해요. 근데 뭐 미켈란젤로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가지고 이 작품을 만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여러분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때 하느님은 어디에 계시나요?
하늘에 계신다. 그쵸? 그래서 하늘의 입장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면 보다시피 누가 주인공이에요? 바로 예수님이 주인공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시선으로 봤을 땐 마리아겠지만 하느님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그리스도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와, 이게 바로 미켈란젤로의 천재적인 표현법입니다. 하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재미있는 건 이러한 르네상스라는 그리스 로마의 인간 중심 문화 부흥 운동이 지역에 따라서 좀 다른 모습을 보였다는 점입니다. 보다시피 여기 그리스 로마 문화가 들어오면서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르네상스의 중심지로서 인간 중심의 사고, 인간의 신체를 표현하고 그리고 인간의 감정을 표현하는데 굉장히 애를 썼다면 이것이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면 전혀 다른 움직임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지금의 독일, 그리고 벨기에, 그리고 네덜란드 이런 나라들에서는요. 당시에 교황과 영주 등 봉건 제도가 아직 강하게 남아 있었어요. 그만큼 사회적인 면이나 종교적인 면에서 부정부패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 지역의 르네상스는 종교와 사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굉장히 강하게 드러납니다. 중요 표시하세요. 르네상스라는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났지만 이게 알프스 이북으로 넘어가면 그렇게 인간을 조각하고 인간을 그리는 그런 미술이 아니고요. 현실 사회와 교회를 비판하는 모습이 강하게 드러났다. 이거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알프스 이북에서는 여기 보면 교황과 영주 보인다 그쵸? 너무 세력이 강하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들을 비판하는 그런 작품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대표적인 작품이 에라스무스의 우신예찬이란 작품이 있어요. 우신예찬의 이 우신은 어리석은 신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리석은 신을 찬양한다. 약간 이런 뜻이거든요. 한번 읽어볼게요. 요즘 교황은 가장 어려운 일들은 베드로와 바울에게 맡기고 호화로운 의식과 즐거운 일만 찾는다. 교황은 바로 나, 우신, 어리석은 신 덕분에 우아한 생활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을 통해 축복이나 저주의 말을 하고 감시의 눈만 번쩍이면 충분히 그리스도에게 충성하였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 교황이 하는 의식을 연극이나 다름없는 화려한 교회 의식이라고 적어놨네요. 그쵸?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 그런 교황의 호소라든지 이런 게 그냥 연극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진실성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이거 말고도 이렇게 신의 입을 빌려서 크리스트교의 타락과 부패를 비판한 작품이 에라스무스의 오신예찬이란 작품입니다. 이거 말고도 사회 비판적인 작품으로는 에르반테스의 돈키호테를 들 수 있거든요. 이 내용을 보면 그 돈키호테가 스스로를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기사가 아닌데. 그러면서 이 돈키호테의 모험을 통해서 기사 계급을 마구마구 풍자해요. 그러니까 기사를 굉장히 웃기게 표현한 작품이 돈키호테라는 작품입니다. 오케이? 어쨌든 이 그리스 로마 문화의 부흥이라는 르네상스라는 이 문화 사조가 이탈리아 쪽에서는 인간의 신체와 감정을 표현하는 예술 작품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이게 알프스 이북으로 올라가서는 종교와 사회 비판적인 모습을 많이 보였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종교에 대해서 비판적인 흐름은요, 결국 이 종교를 개혁해야 된다는 종교 개혁의 흐름으로까지 나가게 되거든요. 그것이 바로 옆에 81페이지에 있는 종교 개혁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종교가 어떻게 개혁을 했는지 그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엔 종교 개혁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이 퀴즈 남겨놨죠? 그 퀴즈에 대한 답을 해야지 출석 인정이 되는 겁니다. 성실하게 풀어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수고하셨습니다.